윤가 저택은 봄 햇살 아래에서도 묘하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 집을 지켜온 이정숙 여사는 마당의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은 외아들 윤도현의 결혼식 날이었고 저택 안은 하객들로 분주했습니다. 새 며느리 한서연은 고운 미소와 단정한 자태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죠. 정숙은 처음엔 그런 서연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데다 도연에게도 헌신적으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사람을 똑바로 보지 않고 언제나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식이 끝난 후에도 꼼꼼히 하객 명단을 정리하며 정숙의 재산 이야기에 슬며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숙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요즘 세상 젊은 사람들은 실속이 빠르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에도 서연은 대문 앞에서 저택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과 서연은 신혼여행을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바쁜 회사 업무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정숙과 서연은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게 되었죠. 처음엔 평화로웠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도와 식사 준비를 하고 정숙은 며느리에게 차 끓이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숙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집안 구조를 지나치게 세세히 물었고 장롱 안에 금고 위치를 흘깃 확인하곤 했죠. 심지어 가정부에게도 어머님은 언제부터 이 집을 물려받으셨나요? 같은 말을 자연스럽게 던졌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속으로는 저 아이 뭘 알고 싶은 걸까 하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잠자리에 들기 전 서류함을 열어봤어요. 분명 몇 장의 예금 명세서를 다른 곳에 옮겨둔 기억이 없었는데 서류 순서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함을 잠그며 깊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속삭였어요. 이 집에 무언가 낯선 기운이 들어왔다. 며느리 서연은 처음부터 부드럽고 공손한 말투로 주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늘 웃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정숙의 건강을 걱정하는 듯 물으며 은근히 요즘 깜빡하실 때가 많다는 말을 흘렸죠. 처음엔 농담으로 들렸지만 그 말이 점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정부와 이웃들이 정숙을 대하는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그녀가 치매 초기라는 말을 퍼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이를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식탁 위에서 며느리의 시선이 자신을 관찰하듯 머무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속이 서늘해졌어요. 며칠 뒤 서연은 도연에게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듯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자꾸 약속을 잊으시더라고요. 도연은 곧장 병원을 권했고 정숙은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이후 도연은 어머니의 말보다 아내의 말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죠. 서연은 정숙이 없는 자리에서 하녀에게 치매 관련 서적을 건넸습니다. 혹시 어머님 증상이 보이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 책은 우연을 가장해 정숙의 방 책상 위에 놓이게 되었고 정숙은 그 표지를 보고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하녀를 불러 물었지만 하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숙은 불이 꺼진 거실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자신을 겨냥한 것 같았죠. 그녀는 침묵 속에서 한 가지 생각만을 되뇌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며칠이 지나고 서연은 한결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정숙의 건강을 걱정한다며 직접 끓인 홍차를 내왔죠. 어머님, 이건 숙면에 좋아요. 밤마다 피곤하시잖아요. 정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잔을 들었습니다. 홍차는 향이 진했지만 이상하게 쓴맛이 링거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잔을 내려놓았고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두통에 시달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피로와 어지럼증에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는 원인 불명 약물 반응이라고 말했어요. 정숙은 그제야 자신이 마시는 홍차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솟구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차를 마시는 척하며 몰래 잔을 식탁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녀는 하녀에게 이 잔 깨끗이 닦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차를 끓이며 정숙을 지켜봤죠. 그 눈빛 속엔 묘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가정부에게 비밀리에 CCTV를 설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가정부는 망설였지만 정숙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뒤 카메라가 설치된 그 아침에도 서연은 여느 때처럼 차를 끓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녀의 손끝에서 작은 병이 잔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장면은 고스란히 렌즈 속에 담겼습니다. 정숙은 녹화된 화면을 바라보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제 내가 내 아들보다 더 무섭구나. 정숙은 경찰에 바로 신고하려다 손끝에서 힘을 뺐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웃음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듯 보였어요. 그녀는 서류함에서 오래된 가죽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생전에 남긴 재산 내역과 변호사 연락처가 적혀 있었죠.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법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 한다고요. 그날 이후 정숙은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는 노인을 연기하며 약에 취한 듯 걸음을 흐트렸어요. 식탁 위에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며느리의 이름을 일부러 틀리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내 손안에 들어오겠지 라는 표정이었죠. 밤마다 정숙은 불 꺼진 방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유언장 작성을 의뢰했습니다. 서연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윤가의 후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문장이 추가됐죠. 정숙은 매일 아침 서연이 타준 차를 마시는 척하며 그 연극을 이어갔습니다. 몸은 나날이 쇠약해졌지만 마음속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서연이 방심하는 그날까지 그녀는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정숙은 CCTV에 담긴 영상을 USB로 옮겨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맑고 단호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보자. 정숙은 다시 차를 끓였습니다. 끓는 물 위로 피어오르는 증기 속에서 오래된 분노와 결심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상속 관련 회의가 열리는 날 윤가 저택은 다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숙은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서연은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정숙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마음 편히 쉬셔야죠. 그 말엔 위로보다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불안한 얼굴로 어머니 옆에 앉았고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조심스레 열었어요.
정숙은 말없이 손을 포개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죠. 이것이 최종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봉인이 풀리자 예상치 못한 문장이 낭독되었습니다. 전 재산은 윤가의 후손에게, 즉 손주에게 상속한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은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고 서연의 미소는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변호사는 준비된 노트북을 켜고 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서연이 홍차에 작은 병을 기울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잔 속에 떨어지는 액체,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표정이 모두 기록돼 있었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손목이 붙잡히자 발버둥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변호사에게 USB를 건넸습니다. 이 집엔 더 이상 거짓이 머물 곳이 없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윤가의 긴 그림자가 서서히 거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윤가 저택은 언론의 카메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독살 시도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뉴스마다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은 병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도연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엄마, 내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손끝만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웃을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이에는 오래된 벽이 생긴 듯 고요했습니다. 서연은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문 한쪽에는 그녀가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인 사진이 실렸죠. 사랑받고 싶었다는 그녀의 진술이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정숙은 그 기사를 잠시 바라보다가 그대로 접어 창가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진실은 세상에 알려질 필요가 없다. 그건 내 안에서 이미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죠. 며칠 뒤 정숙은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지역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 소식이 기사로 나가자 사람들은 그녀를 용서의 상징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정숙은 웃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정숙은 그 문자를 지우지 않은 채 휴대폰을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면 잠시 그 향기를 맡으며 눈을 감았죠. 그때마다 가슴속에 같은 말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게 잠잠해졌네요.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멀리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윤가의 집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죠. 몇 달이 흘러 봄 기운이 다시 저택을 감쌌습니다. 정숙은 이제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녀가 들고 온 우편물 더미 속에 작은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연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수사 증거로 남겨진 물건 중 하나라며 경찰이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글씨는 정갈했지만 그 속의 문장은 절박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돈이 아니라
그 집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 어머니의 눈빛은 언제나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나를 미치게 했다. 정숙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가슴속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연이 독을 택한 이유가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상류층의 삶에 대한 갈망보다 인정받지 못한 결핍 속에서 무너진 여인이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찻잔을 꺼내어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 찻잔은 서연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차를 내어주던 날의 잔이었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물을 붓고 홍차를 우렸습니다. 붉은 빛이 잔 속에서 번지자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외로웠던 거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물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마치 지난 시간들을 씻어내는 듯 했어요. 그녀는 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미묘한 안도의 숨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윤가의 저택에는 아주 오랜만에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가 저택은 더 이상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집은 재단에 기부되어 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전시장 한가운데엔 유리 진열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찻잔 한 쌍이 조심스레 전시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윤가의 마지막 차라 불렀습니다. 봄 햇살이 비치는 어느 날 도연이 조용히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는 검은 외투 차림으로 말없이 전시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앞에 멈춰선 그는 찻잔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찬장 아래 작은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이 독이 되면 복수는 약이 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유리 너머의 잔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랜 시간 눌러왔던 후회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봄바람이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익숙한 홍차 향이 은은하게 섞여 있었어요.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늘 아래 저택의 오래된 창문이 반짝이며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정숙이 마지막으로 미소 짓는 듯한 착각이 스쳤죠. 그날 윤가의 긴 비극은 조용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